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정은 간략하게 얘기하면 여기 쓰진 않았는데 아마 다음 주가 연합일 거예요. 연합이고 그 다음 주가 DS로 되어 있는데 KFC에서 그때 뭐 쓰기 이번에 쓰기 특강을 한다고 하더라고. 뭐 쓰기 특강이라고 해봤자 쓰기 특강이 아니라 아침부터 그냥 저녁까지 계속 쓴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이거 해서 뭐 점수 예를 들어서 6점 그 예를 들어 그런 거거든요. 한 50분, 30분 시험 맞나? 50분 시험 맞나? 세 문제 맞나? 예를 들어서 세 문제 보고 채점하고 20분 쉬고 세 문제 채점하고 쉬고 뭐 그런 방식인데 그래서 이게 1라운드, 2라운드, 5라운드 그렇게 총 돌아가지고 라운드마다 우수자한테는 뭐 치킨 쿠폰을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반에서는 몇 분이 받아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아마 이게 지금 오늘이 8일이니까 8일 오늘이 8일 말고 15일 날이 연합이고 연합 특강 연합 모의고사고 그리고 22일 날이 아마 쓰기 특강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쓰기 특강 때는 보통 멘토링이 없어요. 그래서 근데 연합 때도 멘토링이 없는데 그럼 2주 동안 멘토링이 없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쓰기 특강은 어쩔 수 없지만 연합 때는 그럼 다음 주에는 원래 4교시 하고 강의 한 1시간 정도 한 다음에 7시에 끝나는 방식이었는데 지금 다음 주쯤 예외적으로 3교시만 볼 겁니다. 3교시. 3교시 보고 강의하고 멘토링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어, 끝나면 아마 평상시랑 비슷하게 끝날 것 같아요. 원래 4교시인데 멘토링이 벌써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만약에 난 멘토링 싫어. 그런 사람들 4교시 보세요. 그리고 그 외에는 그냥 3교시 이렇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다음 주는 ITP, 라이지움 그리고 아이리포 이 세 개 해설지로 볼 거예요. 그런데 웬만하면 보지 마세요. 저는 그러니까 언제 보냐면 목금 정도 이틀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왜냐하면 이게 예전에는 사실 다른 학원의 문제는 나온다 안 나온다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싶었지만 요즘 트렌드라기보다는 요즘에 다른 학원에 이번에 아이리프에 시험 합격자 많이 나왔잖아요. 또 ITP 쪽에 또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에도 문제가 많이 출제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는 예전 아마 지난 기수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걸 시험 본다라고 공개를 하지 않고 그냥 타학원 문제를 그냥 봤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고 그냥 다 아마 요즘에 제가 올려드리죠. 아마 제가 목요일쯤 드릴 겁니다. 목요일쯤 드릴 거니까 목요일부터 목금만 이틀만 보세요. 목금. 왜냐하면 제가 지금 드리진 않을 거예요. 지금 드리면 이것만 일주일 동안 공부할 거니까. 그래서 아마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평상시대로 스케줄대로 돌리시고 스케줄이 뭐 전체 돌리는 거겠죠. 선수들은 전체 돌리시면 되고 그리고 이번에 들어오거나 아니면 서브노트가 정리되지 않았던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일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미진한 서브노트를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목금은 제가 목요일날 아침에 전달해 드리면 아침에 그 해설지하고 해설지 기반으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됩니다. 그리고 네. 그때 제가 지금 이거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일진들한테 해당되는 건데 그건 좀 나중에 말씀드리고 그리고 일정은 이렇게 되니까 혹시 궁금한 점 있으세요? 일정 다음 주 뭐 일정 없죠? 다음 주는 3교시입니다. 다음 주는 3교시 하고 강의를 왜 넣냐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계시는데 강의 넣는 이유는 채점을 해야 돼. 채점을 해야지 멘토링을 하니까 채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강의를 넣는 겁니다. 4교시 때도 마찬가지예요. 4교시 거를 하고 4교시 시험 보고 집에 가면 4교시 답안을 못 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채점을 한 1시간 정도는 하면서 그 시간대에 채점을 다른 멘토님들 이건 연합은 우리 반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학원 지금 여기 기백반 공감반 FE 집업반 총 4개 공감 기상반까지 총 4개 심화반 흔히 우리 지금 있는 반이 얘 빠진 반이 어디죠? FB반. FB반 빼고 다 봅니다. FB반 왜 빼냐? 별로 안 친해요. 멘토랑. 그래서 안 합니다. 같이. 네. 그 정도? 일정은 이렇게 될 것 같고
그리고 네, 오늘은 설명할 게 많죠. 그래서 나는 어디까지 할지 모르겠습니다. 목차 잠깐 볼게요. 목차도 그래도 한두 개 정도는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목차 한번 볼게요. 이거 지금 안 보셨을 거니까 목차 잠깐만 보세요. 이거 한두 개 정도만 해보시죠. 뭐가 어떻게 할지. 이제는 3페이지랑 3.5페이지를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3페이지, 3.5페이지. 그리고 참고로 아마 조만간 2, 3주 내에 그 채점에 들어가신 분이 계세요. 채점. 저희 비상반 기술사분 중에 그 채점이랑 문제 출제에 들어가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한테 오실 수 있으면 좀 와달라고 하니까 뭐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왜냐하면 제가 말하면 안 들으니까 제가 말하면 답안지 품질이 어떻네 키워드보다 품질이 좋아야 된다 글씨가 어떠야 된다 뭐 분량이 어떠야 된다 그렇게 얘기해봤자 사실 귓등으로 별로 안 듣잖아요. 원래 엄마 말 잘 안 듣듯이. 그래서 아마 그분 말 들으면 아 진짜 저렇게 시점하는구나라고 인식이 될 것 같아서 아마 그분 만약 불러가지고 모셔가지고 아마 진짜 채점은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문제 출제는 이런 방식으로 합니다 라는 걸 한번 들어보면 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서. 근데 좀 조심해야 될 건 그 사람은 또 거기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한테 들었다는 얘기를 많이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혹시나 공개되면 또 이제 왜냐하면 이게 거기 들어가려면 3년 동안 학원 출근 이력이나 뭐 소속 이력이 그런 게 없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야지 다 검증을 한대요. 만약에 산업인력공단에서 만약 연락을 하면 이 사람이 뭐 다른 학원에 종사했는지 뭐 돈을 받았는지 그런 것들 다 확인을 다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하게 되면 그 정보를 좀 시크릿 유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날짜 잡히면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네 채점 바꿔서 하는 거는 DS 때 할게요. 원래 오늘 하려고 했는데 오늘은 사실 정답이 다 있는 문제라서 못하고 DS 아마 DS는 3주 뒤겠죠. 3주 뒤에는 채점하는 것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목차를 한번 보면 물어본 게 3개죠. 문제 진짜 그지 같죠. 만약에 이거를 3페이지 쓴다. 3페이지 쓴다고 하면 솔직히 3.5페이지로 마시죠. 가장 이상적인 거는 1번에 개요로 써서 뭐라 쓰느냐 4단락에다가 마지막에 마무리를 쓰느냐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1번 이게 파란색이 나은지 아니면은 보라색이 나은지 한번 고민해 보세요. 이거는 만약에 내가 채점자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무손실 압축과 손실 압축 그리고 혼합 압축 기법 굉장히 3페이지까지 읽을 게 너무 많은데 그러니까 제가 바라보는 관점은 뭐냐면 그 사람들한테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덜 주자. 그러면 1단락에다가 예를 들어 1단락에다가 손실 무손실 여기에 각각에 대한 키워드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두 개씩만 이렇게 1단락에 몰았으면 사실 이 다음 장의 3페이지는 읽을 필요가 없게 만들기 때문에 이거는 이렇게 쓰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이거는 1페이지, 1페이지, 1페이지 쓰고 1단락에다가는 몰아쓰기. 개요 영상 압축 기법 개요한 다음에 이렇게 몰았으면 사실 다음 페이지는 저는 안 읽을 것 같아요. 그냥 읽긴 읽을 때 뭘 읽냐면 트집 잡을 걸 읽을 것 같아요. 이 트집 잡을 걸 찾는 거 읽는 게 아니고 뭐 그 구멍이 났는지 뭐 간글을 짝대기만 쓰고 내용을 안 썼는지 표에 글씨가 있는지 없는지 그 정도만 보지 그 외에는 안 읽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보고 싶은 게 여기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3.5페이지고 3페이지. 근데 3페이지는 이거 진짜 고민된다. 진짜 고민되네요. 3페이지는 어쩔 수 없이 그냥 111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종류와 특징이기 때문에 이거를 두 개 원래는 이렇게 자르거나 1번이나 2번이나 둘 중에 고민을 했었는데 이게 만약에 정의와 종류면은 그렇게 될지 모르겠지만 특징과 종류이기 때문에
정의는 두 줄로, 그래서 만약 이렇게 되면 정의 특징은 정의 특징 이렇게 해서 반 페이지 먹을 수 있지만 그렇지 특징 같은 경우는 정의 종류 특징은 이렇게 정의처럼 쓰는 방식이 아니라서 이런 방식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쓰면 안 되고 그냥 가 특징 나 정의 나 종류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3페이지까지 다 글만 있습니다. 그림이 하나도 안 들어. 깜짝 놀라겠죠 그러면. 쓰면서도 깜짝 놀라고 채점자도 깜짝 놀라고 다 놀라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쓰면서 그래요 진짜. 아 이걸 언제까지 써야 되지? 아 죽을 것 같네. 아 팔 아파. 아 힘들어. 그렇게 쓰시죠. 아니 그림 없이 쓰면 그렇게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물어본 거는 웬만하면 표로 쓰자. 물어본 건 웬만하면 표로 쓰자. 하지만 그렇지 않아도 되는 것들은 뭐 예를 들어 고려사항 같은 것도 표로 써야죠. 절차 뭐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그림으로 대체를 해도 무방하긴 하죠, 사실. 이건 이렇게 쓰면 될 것 같고. 근데 지환님은 쓰시면 안 돼요? 네, 일단 질문은 받고. 네. 근데 나는 키워드만 예를 들면 런닝스 어. 설명에 런닝스가 뭔지 뭐야 되는 거. 설명은 안 봐, 1도 안 봐요. 아무거나 써도 돼요. 런닝스를 썼어요. 설명. 런닝스를 이용해서 영상 압축하는 기법. 쓰면서도 스스로 따친다고. 아니 근데 왜냐하면 안 읽는다니까. 이게 글씨가 있는지 없는지만 정말 민감이 아니고 진짜 직접 해봐야 돼. 이거는 글씨가 만약에 근데 왜 제가 그 키워드 할 때 가운데는 봐봐. 이렇게 있다고 쳐요. 여기는 제가 여백이 있다고 뭐라고 하지 않아요. 여백주의. 키워드니까. 키워드는 여백이 있어도 돼. 어차피 키워드인데 무슨 여백 따위가 뭐가 중요해. 설명은 키워드가 아니라 뭔가 나에 대한 정성을 부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글씨만 있으면 돼요. 글씨만. 그냥 그지같이 쓰지만 않으면 돼요. 읽히기만 하는. 어차피 읽지도 않지만. 그래서 왜냐면 여기가 여백이 있잖아요. 그럼 읽고 싶다. 진짜. 왜냐하면 우리는 트집을 잡아야 돼요. 트집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읽고 싶기 때문에 여기를 자꾸 여백주의, 여백을 남기지 마시오, 공백 남기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 읽어요. 시간이 없어. 근데 좀 이런 부분이 있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그렇게 적어요. 네. 밑에다가 허프만 코딩을 통해서 압축하는 게 그 밑에는 뭐 런닝스 통해서 그러면 이제 글이 눈이 안 가도 비슷하잖아요. 봐봐. 그게 또 요령이잖아. 봐봐. 처음에는 허프만을 이용해서 압축하는 기법이지. 다음에는 압축 기법 중에 런닝스 기법이 존재. 뭐 이렇게 쓰는 거죠. 아니 허프만 여기 압축. 런닝스 이거는 진짜 초딩. 아예 센스가 없는 거고. 처음에 허프만 들어가서 다음에는 중간쯤 런닝스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 다음에는 마지막 좀 들어가야. 그다음 그렇게 있구나. 근데 만약 여기 허프만 런닝스 해서 이 새끼 뭐야? 의심하잖아 그러면. 의심하지 않게끔만 쓰면 된다니까. 의심하지. 여기는 안 읽어요. 100이면 제가 100명이면 100명이면 101명이 안 읽어요, 진짜. 아예 안 읽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답안 채점할 때 표현 이거 설명 밑줄이 없어요. 아예 없어. 아예. 읽지도 않아. 실제 미안하진 말이지만 우리는 저는 모의고사도 예를 들어 모의고사 채점하고 또 비상만 채점하잖아요. 연합도 채점하고 모의는 안 봐요. 왜냐? 솔직히 내가 왜 봐야 되는? 나는 키워드만 보는데 얘가 키워드가 많이 봐봐. A 키워드를 런닝스가 있고 허프만 있어요. 근데 얘가 허프만과 런닝스를 막 애매하게 썼어. 이게 틀릴까요, 맞을까요? 누가 판단할 거야? 판단할 수 있는 근거. 여기는 런닝스고 허프만이 명확해요. 틀리고 맞고. 여기는 허프만의 특징과 런닝스의 특징을 애매하게 작성을 했어. 그러면 이거는
누가 이거를 증명할 건데 못해. 아무도 못해. 그러기 때문에 안 보여. 봐봤자. 근데 만약에 이게 두 명이나 있어. 이 새끼 봐라. 마음속에 이 새끼 성의 없네. 그러면서 갑자기 점수가 15에서 14.5로 깎여버리는 거지. 여기는 글씨만 있으면 돼요. 글씨만. 아예 보질 않아요. 이게 왜 이런 말 하냐면 그래서 모의고사 볼 때는 아예 안 봐요. 아예 안 봐요. 아예. 뭐 저만 안 볼지 모르겠지만 다 사람들이 아마 제가 좀 늦게 채점하는 편이니까 사람들 더 안 보겠죠. 연합할 때 미안하지만 더 안 봐요. 또 안 봐요. 연합. 심지어 다른 반인데도 안 봐요. 아니 그 공감반 집업반도 안 봐요. 설명을. 왜냐 우리는 볼 필요성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좀 도와주는 입장이고 같이 손잡고 형제반이기 때문에. 근데 더 미안한 말이지만 뭐냐면 비상반도 안 봐요. 설명. 어? 그러니까 그게 더 진짜 쓰레기 같은 것만 보는 거지. 절대로 설명에 힘주지 말란 얘기야. 설명에 힘주지 말고 센스 있게 알아서 허프만 롤랭스 좀 이렇게 섞어만 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키워드는 당연히 정성들이 이렇게 쓰겠죠. 근데 설명에 글씨가 개발세발이잖아요. 그럼 읽고 싶어요. 여기는 글씨가 똑바로 적혀 있으면 돼요. 끝까지 비슷하게 적혀만 있으면 그렇지 얘가 알겠지. 우리도 나는 강의를 하니까 준비를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강의를 안 하고 만약에 채점을 했어. 나는 그럼 내가 런닝스만 알지 어떻게 런닝스가 뭐 하는지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압축하는지 어떻게 알아? 런닝스만 채점하지. 그럼 설명을 보고 내가 알까? 채점하는 사람이? 채점하는 사람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이것만 찾아서 채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아니까 볼 수 있지만 실제 채점자는 볼 수가 없다. 뭐 지원이 물어보고 나가는 거야? 저 새끼 봐라. 진짜요. 또 꼭 그렇게 쓰시고 이거 하나만 더 해볼까요? 네? 3번? 이거 목차를 어떻게 잡아요? 이건 쓰지 말라고. 프리데이션 스피품에 대해 설명하시오. 와 이거 그러니까 웬만하면 쓰지 마세요. 이거요? 언제 나왔어요? 나왔어요? 월문 때 나왔구나. 그러면은 다른 거 없고 저거만 알아. 그러면 어떻게? 그러니까 풀면 되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짬이 있으니까 어떻게 써야겠다. 처음에 사실 1번 같은 경우는 크리덴셜 이거 공격이잖아. 공격. 위협이죠. 위협. 그러니까 처음에는 크리덴셜 스피킹 개요. 1페이지 쓰면 되는 거고. 이번에 크리덴셜 공격 기법. 3 대응 방안. 그러면 저거 111쓰라 개요도 그냥 111 써도 되고 1에다가 여기다 나는 이거 뭐 등장 배경 아니면 공격 배경을 써도 되고 어차피 개념은 써야 되잖아요. 여기에 개념은 써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쉬워. 사실 이건 쉽지. 이렇게 스마트 시티 보안에 대해 설명하죠. 이런 그지 같은 문제 이거 나왔죠. 얼마 전에 나왔죠. 스마트 시티 보안에 설명하시오. 또 제가 소설 문제 선수들한테 줄 때는 그때 뭐냐면 놀이동산에서 IT 아키텍처를 설명하시오. 이게 80몇 회인가 90몇 회가 나왔습니다. 98회. 놀이동산에서 뭐 하는 IT 아키텍처를 설계하시오. 이게 문제야. 이거 어떻게 설계하냐고. 근데 또 쓰다 보면 늡니다. 요령이 생겨요. 요령이 좀 생기는 것 같아. 이거는 안 해봐서 두렵고 안 해봐서 그렇지. 한번 쓰다 보면 이런 거구나 느낌이 옵니다. 소설만도 한번 써보고 싶긴 해요. 근데 이게 소설보다는 소설을 써야 될 분들도 있지만 아마 그래 선수들 같은 경우는 이제 특강 안 듣고 아마 특강 시간에 그런 문제를 그지 같은 문제들만 싹 다 뽑아가지고 특강 시간에 풀어보는 걸로 할 예정입니다. 지금 2번까지 할게요. 지금은 숨쉴 시간도 없는데 이렇게 털 시간도. 개념 특징 오케이. 장점 활용 방법 별로 없네요. 이거는
문제만 길지. 그래서 문제가 이렇게 문제가 될 때는 여기 이건 쓰지 마세요. 목차만 잡아볼까요? 그러면 여기 목차가 처음에 이것도 하면 3페이지 만약에 3페이지를 한다고 하면은 이거를 1 이렇게 쓰는 게 첫 번째 방법이겠죠. 그런데 활용 방안 다음에 쓸 게 뭐가 있어요? 소프트웨어 개발 주기 단계별 AI 활용 방안. 이게 중요해요. 3단. 이게 3페이지 만들 때 내가 만약에 4달러를 밀어낼 수 있는 게 있다라고 하면은 이걸 0.5페이지 만들고 나는 활용 방안 다음에 쓸 게 없어. 사실 시사점 고려 사항 다음에 쓸 게 없는 것처럼 활용 방안 다음에 4달러가 끌어 진짜 막 영어까지 갈가내가도 끌어 쓸 게 없어. 그럴 때는 그냥 111로 쓰고 생각 SDLC AI 코딩 다음 에이전 다음에는 난 사실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어떤 뭐 예를 들어서 뭐 클로드 AI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또는 뭐 커서 AI가 어떻게 해서 어떻게 동작하는지 뭐 사례 같은 것들을 쓰려고 하면은 이거를 0.5페이지 만들면 되겠죠. 이거를 그리고 목차는 이게 지금 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여기에 AI 코딩 에이전트 NPC를 적용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장점 하나 둘셋넷 다 24자예요. 영어 빼고 그러니까 여기에는 예를 들어서 만약에 AI 코딩 에이전트 MCP 적용 기대 장점 이런 식으로 줄여서 써야 돼요. 이걸 다 의미만 통하면 돼. 의미만 통하게 이걸 다 쓰면 마지막에 알겠지만 여기가 완전 글씨가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줄였으면 이거는 한 15자니까 충분히 쓸 수 있잖아. 이거는 아까 영어 빼면은 22자입니다. 22자를 한 줄에 쓰면은 영어 날아가니까 안 되고. 이렇게 쓰시고 마지막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소프트웨어 개발 주기 단계별 AI 활용 방안. 뭐 이런 식으로 의미만 통하게만 좀 줄여서 쓰시면 됩니다. 그걸 대신 SDLC라고 써도 돼요. 또 근데 이게 괄호잖아. 이건 비치야. 이거는 또 괄호가 있대. 그럼 이건 왜 영어로 써?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괄호 안에 있는 것들은 빼고. 왜냐하면 채점자가 괄호 안에 있는 걸 안 보고 이거만 볼 수 있기 때문에 또 모든 거는 예외 상황들을 만들어주지 말자.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종평 들어갈게요. 이게 오늘도 문제가 좀 어려운데 좀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는 좀 자세하게 2교시부터 할까요? 2교시가 좀 더 어렵죠? 똑같나요? 다 어렵나요? 아까 전에 2교시부터 할게요. 2교시부터 하는데 누가 아까 저한테 SVM만 좀 먼저 빨리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SVM만 하고 그래서 SVM 하고 그 다음에 2교시 넘어가고 2교시도 시간이 사실 없긴 해요. 없긴 한데 하다가 보면 뭐 SVM이 7번이네요. 7번. 이게 이번에 모의고사 나왔잖아요. SVM 커널. 이게 아마 마진하고 좀 헷갈렸을 것 같아요. 마진하고. 소프트 마진하고 하드 마진하고 좀 헷갈리지 않았을까. 먼저 SVM이란 개념이 클래스 사이에 이놈과 이놈을 분리하는 겁니다. 얘하고 얘를 분리하게끔 만드는 게 SVM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래서 그 두 개의 클래스 사이의 마진, 여기 둘의 마진을 최대화하는 초평면 하이퍼 플랜을 찾는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게 SVM 정의죠. 그런데 말 그대로 여기 선형적으로 있잖아요. 두 개의 분류잖아. 두 개 분류야. 두 개를 나누는 거예요. 오케이. 이거는 심플하지. 근데 만약에 그림이 저 따로 안 생겼어. 그림이 막 이렇게 생겼네? 이거면
선형으로 분리가 안 돼요. 그렇죠? 그럼 선형으로 분리가 안 돼. 그래서 그럼 이거는 선형 그 가장 기본적인 선형 분리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하지? 이거를 조금 분리를 하면 어떻게 분리하면 좋을까? 이거를 그러면 흔히 말하는 높은 차원으로 2차 지금 2차원인데 2차원을 3차원으로 매핑해 보자. 그리고 뭐 3차원은 4차원으로 만들어서 그때 만들었지만 제가 그때 지난주에 인공지능 강의할 때 백프로팍 그 XOR 문제 퍼셉트론이 간단한 문제는 가능하지만 그 복잡한 문제 XOR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XOR 문제가 이걸 쭉 구부러뜨려서 선을 그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구부리면 돼요. 구부리면 되는데 구부리면 구부릴수록 차원이 높아져서 계산이 굉장히 복잡해진대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 현실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뭐 함수나 그런 수식이 없을까라고 해서 나온 게 커널 기법 또는 커널 트릭이라고 하면 트릭. 그래서 이거를 마치 내적이라고 하는 내적. 유사도예요, 유사도. 내적을 계산해서 이거를 통해서 이렇게 계산을 하면 선형으로 분리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개념입니다. 그래서 개념을 한번 보시면 데이터를 고차원 공간으로 직접 옮기지 않고, 왜냐하면 옮기면 고차원으로 2차원, 3차원 옮기잖아요. 옮기면은 시간과 뭐 특징들이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안 돼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성능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공간의 내적 결과, 유사도 결과를 아까 말했던 커널 함수를 계산해서 비선형 문제를 선형할 수 있는 기법이다. 내적과 커널 함수를 통해서 비선형을 선형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기법. 그래서 여기서 들어가는 게 이제 유형이 들어가요. 여기 어떻게 할 것이냐. 기본적으로는 이겁니다. 선형. 기본적으로 선형. 그리고 다항식 또는 RFB 시그모이드, 이렇게 좀 더, 이거 다 수식이에요. 이거는 수식이 들어가야 돼요. 여기 있는 키워드하고 여기 있는 수식이 들어가야 이 수식을 통해서 우리가 그 고차원의 데이터를 직선으로 구분할 수 있게끔, 분류할 수 있게끔 만든 거기 때문에 꼭 이거랑 이 수식은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럼 C는 뭐냐? C는 C도 있지 않나요? C에 뭐 우리 마진, 소프트 마진, 하드 마진 그런 거 했잖아요. 이거는 분류할 때 보통 C 값을 정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C가 그 커널은 아마 제가 헷갈리는 게 뭐냐? 커널의 C가 그 C가 C지 않을까라고 해서 헷갈릴 것 같아요. 커널은 K입니다. 실제 우리 C 값은 컨스턴트예요. 컨스턴트 상수의 약자가 C입니다. 상수 약자. 그래서 이 상수 값이 크면 하드 마진이고 C 값이 작으면 소프트 마진. 이게 커널 트릭이랑 소프트 마진이랑 하드 마진은 달라요. 그래서 만약에 SVM 유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라고 하면 이거는 C 값에 따라서 하드 마진과 소프트 마진으로 구분하는 게 맞고, 그리고 SVM의 비선형적인 모양을 고차원으로 이동하지 않고 커널 함수나 내적을 통해서 분류할 수 있는 기법을 커널 기법이라고 하는 거고요. 커널 트릭, 커널 기법. 됐어? 이거 어려워? 저 지금 갑자기 밥 먹고 나서 이건 꼭 해달라. 네. 7번 문제가 지금 이 문제가 네. 그냥 내가 써도 오늘 저도 이게 앞대로 최대한 비슷하게 썼는데 네. 비즈니스 딱 만났을 때는 SVM의 정의를 적고 그다음 미달락의 커널 기법을 설명할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여기는 지금 벌써 커널 기법의 정의를 정한단 말이에요. 네. 이거는 반드시 커널 기법의 정의를 정해야 돼요. 커널 기법의 정의는 필요하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누가 정의를 쓰냐 안 쓰냐에 대해서는 굉장히 논쟁이 많죠. 어떤 건 써야 되고 어떤 건 안 써도 되냐. 근데 저는 누가 봐도 알 것 같은 거는 안 써도 되고 누가 봐도 조금 애매한 거는 썼으면 좋겠다라는 관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SVM 커널 기법 모르잖아. 그렇죠? 만약에 누가 봐도 알아. 이거 근데 아마 그래서 제가 만약에 가끔 이거는 정의 좀 짜차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안 써도 되지만 이런 것들은 애매하기 때문에 써주는 게 맞죠. 그래서 만약에 아까 그 사람 같은 경우는 만약에 해설지 못 봤지만 예를 들어서 뭐 SVM의 해설지 뭐라고 나와 있나요? 요거에 설치된 SVM의 터널기법 정의를 줬는데 그러면은 좀 더 이상적인 거는 뭐냐면 SVM 터널 기법 정의로 쓰고 저 같으면은 여기다가 SVM 쓰고 SVM 터널 이렇게 쓸 것 같아요. 그래야지 이게 누가 봐도 트집 잡을 수 없는 답안지이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좀 센스가 있어야겠죠. 상위 거는 상위도 사실 노출 정도 하면 이거를 안 썼다고 뭐라고 할 수 있지만 썼다고 뭐라고 할 사람은 없거든요. 내가 SVM 커널 기법을 물어봤는데 네가 감히 SVM 써? 그럴 사람은 없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위 거를 근데 이게 만약에 이런 경우도 있지. 만약에 1의 SVM 정의 2의 SVM 커널 기법 그리고 다에다가 SVM 커널 기법 정의 이렇게 쓰면 좀 이것도 좀 짜차. 물어본 걸 항상 상위에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이것도 이겼지만 여기 이거 커널 기법의 정의라 물어봤잖아요. 커널 기법을 물어봤기 때문에 목차에는 커널 기법 정의라고 쓰는 거죠. 일부러 너가 물어본 건 여기 있어. 물어본 거 있고 하지만 SVM도 있고 여기 SVM 커널도 있다. 두다 봐라.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면 알아서 진짜 잘 보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네. 기능 점수 네. 간이법이랑 기법 비교가 나왔는데 내가 기능 점수 정의랑 간이법 정의랑 전문법 정의를 따로 썼는데 기능 점수 정의를 하고 다시 정의를 빼라고? 그 간이법이랑 전문법을 비교하는 거였는데 네. 제가 좀 애매해서 세 개를 정의를 썼어요. 기능 점수를 정의. 근데 기능 점수 몰라? 그러니까 이게 FP는 이게 몰라요? 딱 봐도 누가 봐도 이거는 느낌이 오지 않아요? FP는 어때요? 아나? 이거는 나만 느끼나? 그래서 애보니까 어? 아우니까 그러니까 SVM 왜 이거 화를 내요? 선생님 무슨 일 있어요? 응. FP는 저는 안 써도 이거는 안 쓰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 1달러에다가 그 1달러에다가 그냥 여기다가 간이법 정통법 이렇게 쓰는 게 가장 근데 이건 또 두 개 물어봤잖아 이거 이게 너 내겠지 이건 또 방법이 다르겠죠. 다음은 이교 시험 들어갈게요. 유전자도 뭐 어렵죠. 유전자도 어려운데 한번 잠깐만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또 심플하게 먼저 유전자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뭐 여기에 정의를 한번 보면 자연의 진화의 원리를 모방해서 최적해를 찾다. 그러니까 자연 또는 자연이란 말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 자연이나 유전학적 이론을 활용해서 최적의 해를 찾는다. 최적의 해를 찾는다. 이거는 가장 큰 명제입니다. 가장 큰 올바른 근데 어떻게 찾을 거야? 예를 들어 우리가 최적해라는 거는 한 번에 나오지 않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피자에 대한 피자를 만들 때 우리가 토핑을 막 이것저것 있죠. 토핑이 양파도 있고 옥수수, 올리브, 햄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들 중에서 어떻게 조합을 해야 처음에 조합을 한 다음에 여기 만약에 햄이 A, B, C, D, E, F가 있다고 했을 때 할리는 개수 이게 있고 그 다음에
또 다음에는 A, B, C가 있고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그러면 처음에 세팅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거를 얼마나 팔리는지 계산하는 거죠. 팔리는 값을 보는 거죠. 팔리는 값을 계산해서 그게 흔히 말하는 적합도입니다. 적합도. 뭐 영어로는 피트니스. 적합도를 계산해서 이거는 B가 많이 이거는 10개 팔렸고 여기는 10개, 20개, 뭐 5개 팔렸다. 근데 그 중에서 그럼 많이 보니까 A, B 공통으로 많이 팔린 게 있네. 오케이. 그러면 A, B가 사람들이 제일 많이 좋아하는 거야. 토핑을 많이 주니까. 그러면 A, B로 다시 만들자. 그래서 선택을 했어. 선택을 해서 A와 B로 선택을 해서 흔히 말하는 부모죠. 여기 있는 것들을 만들어서 피자를 다시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선택을 하고 이제 교차를 해서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맨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재미가 없어. 너무 흔히 말하는 오버피팅도 발생할 수 있고 똑같은 거 만들 수 없으니까 여러 개 C도 다시 가끔 C도 한번 넣어보고 이게 아니구나. D도 한번 넣어보고 F도 한번 넣어보고 가끔 한 번씩 넣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돌연변이라고 해요. 돌연변이. 가끔 무작위로 일부 토핑을 섞어서 이것도 잘 팔리는지 안 팔리는지 다시 확인하는 작업. 그래서 최적의 피자를 만든다. 그게 유전자 알고리즘 핵심이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처음에 초기 집단을 만들어요. 초기 집단 유전자를 여기는 그래서 뭐 그 사례로 흔히 쓰는 게 최단거리. 우리가 최단거리 알고리즘도 있지만 최단거리 찾을 때 이걸로 쓰는데 최적의 어떤 길로 갔을 때 최적이 갔을지 최적의 길일지 초기 집단을 만듭니다. A, B, C 만들어요. A, B, C를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적합도를 판단하겠죠. 이게 맞는지 B가 맞는지 더 적합한지 피트니스를 체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선택을 하죠. 그 중에 A와 B가 좋구나. A, B를 선택해서 이거 섞어서 교차합니다. 교차나 교배를 해서 그 다음에 이거를 좀 가끔 무작위로 섞어서 다시 A, B 말고 C도 넣고 D도 넣자. 그 다음에 최적해를 만든 이렇게 반복한다는 게 그래서 여기에는 돌이 들어가고 그리고 물어본 거는 이제 여기에 선택 기법. 선택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어떤 걸 선택할 거야. A, B, C, D라는 아까 그 토핑이 있는데 그 토핑을 어떤 토핑을 선택할 거야? 나는 룰렛 휠 관점으로 또 랭킹 토너먼트 뒤에 있는데 룰렛으로 해서 가장 확률이 높은 이런 것들 선택할 건지 랭킹 순위를 할 건지 아니면 토너먼트를 할 건지 이렇게 해서 그 A, B, C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고 그러면 이제 하나가 교배죠. 어떻게 섞을 것이냐. 아까 A, B가 있으면 섞었잖아요. 섞었을 때 가장 심플하게 섞은 게 1점이 뭐냐면 한 교차점 하나만 바꾼다는 겁니다. 하나만. 단일 1점. 예를 들어서 여기가 지금 1, 2, 3, 4 잠시만요. 여기 하나 점이 여기 걷죠. 점을 걷고 위에는 이게 A고 이게 B예요. 그리고 이거를 A 집단, B 집단으로 하면 얘를 B로 1로 옮기고 얘를 위로 옮깁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면 B가 1로 오니까 여기 B부터 1로 B, A 5, 6, 7, 8 그리고 이게 A 1, 2, 3, 4 1로 오니까 A 1, 2, 3, 4 그래서 이렇게 섞는 거예요. 반반을 섞어서. 근데 교차점을 하나만 둔다는 거죠. 하나의 기준점으로 둔다는 게 단일이라고도 하고 여기는 1점 그리고 4점 여러 개를 교차한다. 여러 개의 점을 둬서 교차하는 거 또는 균등, 산술 이렇게 총 4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선택하고 그 교배하는 거 이 4가지는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넘어갈게요. 이거는 그냥 보세요. 이거는 제가 뒤에 제가 마음에 들었던 것 같은 밑줄도 쳐놨고 빨간 펜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설명의 문제는 아니니까 이거는 키워드 보시면 되고 하이퍼 파라미터도 사실 설명할 게 많이 없죠. 하이퍼 파라미터도
내가 세팅하느냐 자동으로 세팅이 되느냐의 차이점이죠. 내가 세팅하는 하이퍼 파라미터고 아까 했던 C 커널의 C도 하이퍼 파라미터죠. 그리고 활성화 함수도 하이퍼 파라미터고 그리고 근데 자동으로 설정되는 값들은 모델 내부에서 자동으로 설정되는 값, 흔히 말하는 가중치와 편향 이런 것들은 파라미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제일 중요한 거는 종류가 제일 중요해요. 종류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하이퍼 파라미터의 종류와 그리고 파라미터의 종류. 실제 하이퍼 파라미터 한다고 해서 활성화 함수를 처음에 시그모로 했다가 렐루로 했다가 뭐 에폭스로 20으로 했다가 30으로 했다가 40으로 바꿨다가 배치 사이즈를 몇으로 했다가 계속 바꿉니다. 튜닝할 때 성능이 안 나온다고 하면 성능이 안 나오는데 튜닝 좀 해봐 라고 하면 뭔가 자꾸 바꿔요. 숫자를. 그게 바꿀 수 있는 게 바꿔서 다시 학습을 하는 것들이 하이퍼 파라미터고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튜닝 기법은 대표적으로 3개 그리드, 랜덤, 베이지안 까지 여기도 있더라고요. 여기 왜냐하면 최적화를 이게 우리가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개발자들이 개발하고 테스터 관점에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테스터들은 이게 우리가 테스트 케이스를 막 작성을 해가지고 테스트하는 사람 되게 많지만 그렇지 않고 여기서 오류 나겠지. 버튼 몇 개 넣어놓고 숫자 몇 개 넣어놓고 0 아니면 마이너스 넣어보고 에러 났어. 오류 났어. 이거 오류 수정해주세요. 보통 경험적으로 많이 하잖아요. 하이퍼 튜닝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여기서 이걸 바꾸면 더 좋아지겠지라는 짬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는데 그게 아니라 좀 더 정량적으로 테스트 케이스를 만드는 것처럼 좀 정량적으로 한다는 게 여기 있는 베이지안인데 그 기법 중에 하나가 유전자 알고리즘이 들어간다고 해야 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이거 3개죠. 3개. 제일 중요한 거는 3개입니다. 다음은 시계열 분석. 사실 시계열 분석은 옛날에 많이 설명드렸는데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일단 시계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는 데이터를 말합니다. 시계열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데이터 시계열 데이터. 그래서 과거로부터 현재까지의 변화를 통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향후를 예측하는 기법 중에 하나가 시계열 데이터인데 그럼 시계열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데이터가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데이터 주식 우리 제일 많이 쓰는 주식 같은 거 있죠. 주식 또 아파트 교통 수요 이런 것도 예측할 수 있겠죠. 교통 수요 그리고 아이스크림 판매 근데 하지만 또 변하는 게 변하지 않는 데이터도 있죠. 데이터 중에서 변하지 않는 데이터 우리 온도 우리 몸의 온도 36.5도 거의 차이 없죠. 온도 그리고 맥박 그리고 주파수 빗물 소리 이런 것들은 변함이 없는 거고 이거는 변화가 있는 데이터 이런 것들은 시계열 데이터라고 하고 이것들은 변하지 않고 일정한 데이터 평균과 분산이 동일한 일정한 데이터를 이걸 보통 정상성 데이터라고 하고 얘는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비정상성 데이터라고 합니다. 비정상성 데이터. 그래서 우리는 하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데서는 정상성 데이터보다는 비정상성 데이터가 훨씬 많겠죠. 그러면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 분석을 해야 돼. 뭐든 분석을 해야 돼. 주식 분석해야 돼. 어떻게 분석할 건데? 주식 그러면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러고 어떻게 예측을 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주로 예측할 때는 여기에 AR, MR, RIMA라는 기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AR이랑 MR 같은 경우는 정상성 데이터를 우리는 보통 비정상성 데이터로 가지고는 비정상은
그 학습을 시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정상성 데이터를 정상성으로 바꿔줘야지 이 정상성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정상성으로 바꾸는 역할을 하는 게 흔히 말하는 차분입니다. 차분. 디퍼런스. 차분. 뭐 차이 뺀다. 뭐 뒤에 한번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이게 진짜 정상성 데이터로 잘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가 확인하는 게 흔히 말하는 오토 콜레이션 펑션 그리고 PACF 이 자기 상관함수 부분 자기 상관함수 이걸 통해서 이 데이터가 그러면 잘 정상적으로 잘 정상성 데이터로 변경이 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함수가 이 두 가지 함수고 실제 그걸 실행하는 기법이 차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존의 기법인 AR과 MR 같은 경우에는 정상성 데이터를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데 특이하게 아리마 같은 경우에는 비정상성 데이터를 학습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아리마에 디퍼런스가 들어갔나 보지, 차분이 들어갔나 보지,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아리마에는 차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차분을 비정상성 데이터를 아리마로 분석하면 그 안에 차분이 들어가 있고 차분에는 여기에는 AR, MR이라는 기법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아리마라는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거고요. 이게 그러면 해설지 잠깐 보면 어떤 시계어 자료의 그래서 그 정상성이라는 게 뭐냐면 평균감을 중심으로 일정한 변동폭을 갖는 시계열이다. 평균이 일정하다. 그래서 여기에는 AR, MA네요. AR, MR이 아니로 AR, MA 그리고 잠시만요. 뒤에 걸 한번 설명드릴게요. 제 이걸로 항상 설명드리는데 흔히 말하는 정상성 데이터는 일정하게 그리고 비정상성 데이터는 예측하지 못하게 데이터가 흐름을 변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흔히 우리가 만약에 2715와 같은 데이터가 있어요. 이게 오늘이에요. 이게 현재 1일, 이게 어제, 그제, 그제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차분이라고 하는 거는 이 둘과 둘을 빼서 5, 이 둘과 빼 3, 5, 3 이렇게 빼는 게 차분입니다. 오늘과 어제를 빼는 게 차분이에요. 오늘과 어제를 빼는 게 이해 안 되겠지. 이걸 제가 보면 잠시만요. 여기 있네요. 이거를 매일 매출이 이렇게 늘어나는 비정상 데이터가 있습니다. 1일에는 100원, 2일에는 120원, 3일에는 120, 4일에는 130원. 이게 일정하지 않죠. 100, 110, 120, 130 일정하지 않잖아요. 100, 100이 일정한 거지 100, 110, 120, 130이 일정하지 않죠. 그래서 이거를 평균이 계속 증가함으로 정상성이 아니라 비정상성 데이터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차분을 한번 해보자. 차분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러면 2일 이거를 2를 빼는 거예요. 2를 빼면 차이가 10이죠. 그리고 이거 2를 빼면 차이가 10. 이거 2를 빼면 차이가 10. 이러면 평균과 분산이 일정하네. 그러면 이거는 정상성 데이터가 되었구나라고 흔히 말하는 오토콜레 펑션이랑 ACF를 통해서 정상성이라고 판단되면 이거는 그러면 이걸로 시계열 데이터 분석을 하면 되겠구나라고 결정을 하는 겁니다. 평균적으로 1차분을 하면 평균적으로 2차분까지 한 번 하고 한 번 더 여기서 한 번 한 다음에 한 번 더 빼면 이제 평균과 분산이 보통 평균적으로 일정해진다고 하더라고요. 2차분까지 하면 이게 3차분 그래서 3차분, 4차분 필요 없고 1차분 한 다음에 1차분에서 아직도 정상성 데이터가 아니네. 그러면 다시 한번 이 어제와 오늘을 다시 한번 빼주면 2차분 두 번을 빼는 거죠. 두 번을 빼는 거기 때문에 이건 2차분이다. 2차분. 그러면 정상성 데이터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 아시죠? 이거 차분. 이해돼요? 이거를 이제 또 헷갈려. 이거 인공지능처럼 한 번 두고 또 까먹습니다. 이거 까먹는데 어쨌든 사실 몰라도 돼. 그냥 여기서 비정상성을
정상으로 바꿔야 돼. 오케이. 근데 정상 이거 여기서는 그러면 차분이 필요해. 차분은 1에서 2차분. 이거를 체크하는 게 ACF랑 PACF. 그리고 이거를 데이터를 이거 그 시계열 데이터 분석할 때 사용하는 게 AR, MA, AR, RE마가 있고 얘는 정상성, 얘는 비정상성 데이터. 이것만 사실 이것만 끝이에요. 이거 무슨 이해야? 이해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이 정도만 외우. 그래. 정상성, 비정상성. 정상성. 이렇게만 알면 끝이지. 뭐가 더 필요해요? 설명은 필요 없다니까. 딱 이것만 알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ACF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PACF 그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이거는 좀 선수가 되면 그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게 문제되기 어렵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이게 시계열 데이터예요. 이게 시계열 데이터고 시계열 데이터에는 추세, 이 추세가 추세 요인 그리고 계절, 순환, 불규칙 이 요인에 따라서 데이터는 변한다. 추세 어떤 추세 같은 경우는 인구 변동, 지각 변동, 상승과 하락 뭐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계절 변동 같은 경우에는 아이스크림은 여름에 잘 팔리고 겨울에 안 팔리잖아요. 그렇게 그것처럼 계절에 대한 변동, 순환에 대한 변동, 일정한 기간으로 반복적으로 소요되는 그리고 불규칙. 난 모르겠어. 그냥 그때그때 잘 팔릴 때 있고 안 팔릴 때 있어. 그렇게 불규칙 변동에 의해서 데이터는 변한다. 그래서 이 요인, 이 네 가지 요인과 아까 전에 있던 이 그림과 얘네 각각에 대한 수식까지만 외우시면 돼요. 수식까지. 다음 넘어갈게요. 뒤에는 이제 그 각각에 대한 모델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건데 이거는 좀 보세요. 시간이 좀 없어서. 셋이네요. 선형회귀, 로지스틱 회귀, 리치 라쏘 이것도 중요하죠. 이것도 한번 개념도 이것도 한번 그림만 한번 그려보면 흔히 말하는 회귀 분석입니다. 밥을 먹었을 때 몸무게가 어떻게 되는지 X 밥을 먹었을 때 몸무게가 어떻게 되는지 또 공부를 했을 공부 시간 대비 성적 이런 것들이 그냥 X를 기반으로 이게 독립 변수를 통해서 종속 변수를 예측하는 거겠죠. 그럼 수식은 보통 AX 플러스 Y는 AX 플러스 B, Y는 AX 플러스 B 이런 식으로 되겠죠. 1차 2차 방정식이니까. 근데 나는 근데 좀 다중회귀 분석이 다중. 이것부터 말고 로지스틱 회귀 분석이 있습니다. 로지스틱 회귀 분석 같은 경우에는 나는 이거는 숫자를 예측하는 건 난 예측이 아니라 0과 1로 예측을 하고 싶어. 죽었는지 살았는지 스팸인지 아닌지를 예측하고 싶어. 그럴 때 쓰는 게 로지스틱 회귀 분석. 그 다음에 아까 전에는 X가 독립변수가 하나였잖아요. 밥과 술을 같이 먹었을 때 나는 그냥 아까는 단순 회귀 분석, 선형 회귀 분석, 단순 회귀 분석이라고도 하는데 나는 여러 개의 독립 변수를 기반으로 종속 변수를 예측하고 싶어. 다중 회귀 분석. 나는 밥과 술과 삼겹살을 같이 먹었을 때 몸무게 이렇게 될 수 있죠. 이럴 때 독립 변수가 2개 이상일 때 종속 변수를 예측하는 게 다중 회귀 분석입니다. 그러면 이건 수식은 보통 X 보통 이제 Y는 가중치를 많이 쓰기 때문에 가중치 X1 플러스 Y2 이렇게 되겠죠? 이거는 밥
이거는 술, 또 이거는 삼겹살. 이럴 때 몸무게를 예측하는 이게 다중회귀 분석이죠. 그런데 이때 밥과 밥과 술은 연관성이 좀 없을지 모르겠지만 밥하고 밥과 술인데 밥과 술 말고 소주와 맥주. 그럼 비슷해. 이놈이랑 살찌는 건 비슷하지 않을까요? 이놈이 이놈이지. 그러니까 얘가 소주로 인해서 몸무게를 쪘는지 맥주로 쪘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 변수와 변수 간의 관계가 상관관계가 높을 때 발생하는 문제가 다중공선성이죠. 그래서 공선성. 다중공선성이 상관관계가 높은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이거를 보통 측정하는 그 개수가 보통 상관계수 아니면은 뭐죠? 네, 영어로 보죠. VIF. 이 값을 통해서 이 값이 특정 0.9인가? 아무튼 그 값보다 높으면 다중공선성이 발생했구나. 변수가 독립변수 간에 상관관계가 아주 높아서 실제 예측하는데 좀 어렵구나라고 하는 게 다중공선성이 발생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다중공선성이 발생했을 때 다중공선 공선성이죠. 공성선. 다중공선 발생했을 때 해결하는 게 보통 왜냐 변수가 너무 관계가 많으니까 변수를 줄이면 되죠. 변수를 줄인다. 또는 여기서 PCA가 우리 차원 축소잖아요. 차원을 줄이면 되잖아요. 차원 축소 어떻게 특징을 잘라내는 거기 때문에 PCA를 하던가. 그 대표적으로 하는 게 여기에는 리치 라쏘라는 게 있죠. 리치 라쏘. 리치 L2 라쏘 L1. 왜 그냥 뭐냐 리치. 이건 수식이 중요해요. 수식이. 리치하고 라쏘는 수식과 그림이 핵심입니다. 그것만 알면 돼요. 여기서 들어가는 거 여기는 일단은 제곱과 제곱 여기는 절대값. 그리고 그림 여기는 원 여기는 다이아몬드. 이 차이만 이것만 그리면 사람들은 채점할 때 그렇지. 왜냐하면 이걸 이해할 수가 채점자도 이게 명확하게 개념이 어렵기 때문에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곱 제곱이 뭔데? 어쨌든 제곱 리치 같은 경우에는 여기 우리가 가중치 있다고 했잖아요. 여기 y는 a1 a1에 y x1 플러스 w2에 x2 이렇게 되는데 여기 있는 가중치의 제곱값 흔히 말하는 여기 있는 제곱 플러스 제곱 여기에 있는 가중치를 너무 크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규제하는 거예요. 규제. 이거는 규제입니다. 규제잖아요. 규제를 해서 너무 크지 않게 상관관계를 너무 높이지 않게 규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가중치 값들을 너무 특정 숫자 미만으로 만들어라는 게 제곱이고 그 다음에 라쏘는 절대값입니다. 절대값.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절대값 이 절대값 미만으로 만들어. 그 대신 라쏘 같은 경우는 얘를 해설지마다 다르긴 한데 사실 해설지를 기반으로 해야죠. 왜냐하면 제가 여러 개 해설지 봤는데 동일하게 쓰는 게 뭐냐면 여기는 각각 제곱의 값을 각각 줄인다고 했죠. 이건 제곱의 값을 특정 숫자이나 임의로 줄이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절대값이랑 줄이는 게 맞아요. 그런데 해설지에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는 줄이는 게 맞지만 0으로 만들진 않아요. 제곱을 0으로 만들지 않아. 그런데 라쏘 같은 경우는 이거를 특정 숫자 기반으로 줄이긴 하지만 랜덤하게 얘를 없앨 수도 있다는 겁니다. 변수를 아예 PCA처럼 아예 얘를 없앨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얘는 없앨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얘는 그래서 변수를 선택을 한다라는 차이점을 변수 선택을 한다가 있어. 변수 선택. 왜? 왜냐면 변수를 선택해서 얘 W3를 없애거나 W1을 없애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비교 항목에 항상 변수를 선택한다. 얘는 변수 선택이 가능하다. 얘는 변수 선택이 안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없앨 수가 있다. 여기는 없애는 게 아니. 얘는 0으로 만드는 거지만 얘는 0으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얘는 값을 줄이는 겁니다. 이게 2. 그래서 리치가 L2잖아요. 왜 L2냐면 여기는 제곱을 했기 때문에 2예요. 제곱을 했다라고 해서 2입니다. 제곱을 했다 해서 2. 그 수식을 보면 이 정도에 사실 이거 리치 라스에서 이 여기에서 해설지에 있는 제가 쓴 이게 사실 회귀 분석, 다중회귀 분석, 다중 공선성, 리치 라소 이게 여기가 끝입니다. 끝. 그래서 보면 여기네요. 아 이거 아니구나. 이건 다중공선성. 다중공선성에서 아까 확인하는 게 상관계수 여기네요. 분산 팽창 지수 VIF 10 이상이네요. 10 이상. 9 아니고. 그리고 이걸 하기 위해서 이거 L2 여기 수식 뭐냐 여기 이걸 보면 돼요. 이거 베타 여기 항을 보면 여기에 제곱이 들어가 있습니다. 리치는. 그리고 여기에는 절대값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리치는 L2고 여기는 L1이잖아요. 여기는 2고 그럼 여기는 왜 1이 없어요? 1이 있지. 1이 있는데 1은 우리 안 쓰잖아요. 안 쓰기 때문에 표시가 안 되는 거지. 이거 1이 써 있는 겁니다. 그래서 L1 규제. 얘는 L 제곱 있으면 L2 규제. 그래서 L1과 L2가 이렇게 나눠지는 거고. 사실 암기하기 편하죠. 이거 2가 있으니까 이건 제곱이다. 그렇죠? 이렇게 이해하면 사실 뭐 거의 완벽합니다. 이렇게 쉽게 설명한 사람 없습니다. 뭐 또? 뭐? 답안 어려워요. 네. 네, 다 나를 쓰고 다 나로 넘어가기 위해서 방금 말씀하신 다중 공전성 문제를 언급을 안 하면 한글로밖에 못 쓰지. 어쩔 수가 없지. 이거 쓸 수가 없지. 분량이 안 나오니까. 그리고 분량 나온다고 하더라도 0.5페이지 먹을 데가 없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중공성성 쓰고 막 밑줄 치고 막 쌍따옴표 치고 막 네모 치고 해야지. 여기 나 다중공성성도 알아. 이렇게 표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진짜. 이것도 되게 아이러니지. 난 다중공성성의 그 개수와 다 쓰고 싶지만 쓰지 못하는 그 마음 알지만 근데 4단락에 쓰면 되지. 한글로 쓴 다음에 마지막 4단락에다가 다중공성성에 대해서 쓰면 되니까요. 근데 사실 4단락은 이게 쓰는 게 아니고 엘라스틱 써야죠. 엘라스틱이 리치도 그렇고 라쏘도 그렇고 뭐 제곱을 하거나 아니 절대값을 하는 것도 다 최적화된 기법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리치하고 라쏘를 합한 엘라스넷 이거를 제일 많이 쓴다고 합니다. 규제하기 위해서. 근데 이거는 사실 두 개를 합했다라는 느낌만 쓰시면 돼요. 그리고 그림만 조금 애매모호하게 그려주시면 그림만 조금 타원도 아니고 원도 아니고 조금 거시기하게 이것만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거 뒤에는 회귀 분석에 대한 내용이니까 이거는 한번 읽어보시고 하면 될 것 같고요. 방어학습은 끝이에요. 이게 끝이에요. 이거 보상을 최대화한다. 내가 움직이면 내가 정을 보면 에이전트가 특정 환경에서 특정 환경 스테이트에서 보상을 최대화하는 정책을 설정한다. 그래서 여기는 키워드가 뭐냐면 보통 보상과 정책이에요. 왜냐하면 흔히 말하는 자율주행 자동차가 빨간색이면 쓰고 초록색이면 건너가잖아요. 그래서 근데 빨간색일 때 갔어. 그러면 얘한테 페널티를 주면서 보상에서 페널티를 주면 되는 보상이 아니다. 페널티를 주고
잘 행동을 했으면 보상을 주면서 이렇게 했을 때 가장 보상이 최대화하는구나 라는 정책이 만들어지면 그 자율주행차는 이런 상황일 때는 쓰고 이런 상황일 때는 우회전하는 그렇게 어떤 상황에서도 잘 행동하는 에이전트가 만들어지겠죠. 그런데 개념 이거는 이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이거나 보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에는 아까 정책 여기는 이게 아니고 네.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MCT는 이거 그리셔야 돼요. 이거 그리시고 MCTS 이게 그림만 잠깐 설명드리면 먼저 얘가 처음에 그 바둑을 많이 뒀어요. 바둑을 둔 다음에 여기서 가장 유망한 노드가 있을 거예요. 가장 어디로 가야지 가장 갈지 딱 보니까 여기야. 예를 들어서 여기야. 선택을 딱 했어. 왜 어떻게 얘가 좋은지를 판단하냐면 얘 UCT라는 함수를 통해서 만들면 얘가 가장 유망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UCT 이거 중요해요. 왜냐면 이게 UCT가 왜 중요하냐면 선확시형만 쓰면 너무 짜쳐. 이렇게 하면 진짜 한 6.2는 다 누구도 맞을 거예요. 6.5를 맞기 위해서는 이걸 써야 돼요. 6.5를 맞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건 선택일 때 하는 거예요. 선택일 때. 그리고 가장 여기가 선택했으면 이때 여기서 그러면 한번 바둑을 더 볼까? 그래서 여기서 확장했을 때 여기서 확장해서 이제 바둑을 여기 쭉쭉쭉쭉 시뮬레이션에서 나가는 겁니다. 시뮬레이션 쭉 나가서 그 다음에 위로 복귀를 하는 거죠. 복귀해서 이게 진짜 잘 내가 유망한 놈을 잘 골랐는지 고르지 않았는지를 다시 처음부터 재현 복귀하는 게 역전파. 그래서 선확시역 다시 1번부터 할게요. 이제 1교시부터 넘어가겠습니다. 다시 1교시부터도 뭐 중요한 것만 중요한 것보다는 어려운 거 중심으로 한번 설명드릴게요. 우리 ANN 어디서 봤죠? 지원님 모르는 게 없어. 벡터DB에서 봤죠? 벡터DB에서 뭐 유사도 찾는 알고리즘 중에 하나죠. 그래서 어떤 쿼리를 날리면 가장 가까운 점을 빠르게 찾아줄 수 있는 알고리즘이 ANN입니다. ANN. 흔히 예를 들어서 추천 시스템에서는 내가 만약에 유사한 사용자나 아이템을 찾고 싶을 때 사용을 하고 또는 뭐 그 자연어 처리할 때는 내가 단어를 입력했을 때 그와 유사한 단어를 찾아주는 그런 알고리즘들을 그냥 대표적으로 크게 ANN이라고 하고 그래서 정의를 보면 고차원 벡터 공간에서 유사한 데이터를 빠르고 쉽게 찾기 위한 알고리즘. 근데 최적의 값이에요. 근사한 근사값, 최적값, 가장 가까운, 가까운, 근사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되고 그리고 여기에는 되게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벡터 DB에서는 HNSF, HNSW나 아니면 IVF 이거는 많이 쓰죠. 그 PQ. 그런데 그룹핑을 이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실제 이런 식으로 그래프 기반 공간 그래프 공간 압축 양자 기반 이렇게 많이 쓰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간 기반에서는 SH 그리고 그래프 기반 압축 기반. 그래서 제가 빨간색 있는 것만 이 네 개만 조금 ANN 알고리즘 기반으로 쓰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벡터 DB에서도 이거 쓰셔야 돼요. 벡터 DB도 결과적으로는 내가 보통 벡터 DB 같은 경우는 비정형 데이터를 많이 쓰기 때문에 비정형 고양이 이미지를 넣었을 때 그와 유사한 고양이 이미지를 쿼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가장 유사한 알고리즘을 데이터를 찾는 알고리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거는 각각 다 외워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꼭 4개 ANN 아직 기출이 안 나와서 그리고 불편 추정량도 내용은 쉬워요. 근데 불편하다가 아니라
편향되지 않답니다. unbiased. 이거 영어를 봤으면 알았을 텐데, 영어를 봤으면 알았을 텐데 한글만 봐서는 이거 뭐가 불편하지? 나 안 불편한데? 이렇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편향되지 않았다. 추정량이 편향되지 않았다. 추정량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전체 모집단, 우리가 모집단을 예측을 할 때 전체 뭐 인구수 조사할 때 우리가 다 대략 전수 조사를 못 하듯이 뭐 예를 들어서 100명의 뭐 예를 들어서 그 모집단에 한 10명, 100명 정도만 뽑아가지고 평균에 이거를 추정하잖아요. 추정 값은 뭐냐면 우리가 모르는 모수 전체에서 일부를 사용해서 만든 계산식이다. 이 추정값이 변하지 않는. 그래서 정의를 보면 좀 이해하기 쉬운데 그 모집단 전체 모집단의 추론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서 통계라고 하는 거는 뽑는 겁니다. 아까 내가 그 모수에서 어떤 내가 통계량 추정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추정량. 아까 전에 전체에서 몇 개를 뽑았잖아요. 이 추정량이랑 내가 기대한 기대값과 그래가지 모수의 동일한 속성을 갖는 비편향된 값. 내가 뽑은 값과 내가 기대값이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들어가는 게 비편향. 마지막에 비편향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비편향. 불편인데 어떻게 보면 한글로 보면 비편향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쉽잖아요. 그래서 비편향 또는 통계량 추정값 또는 기대값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예측한 값과 실제 추정한 값이 틀리지 않구나. 근데 이거를 쓸 때 진짜 이거 쓸 게 없는 게 이걸 써야 됩니다. 이거. 그래서 이걸 계산할 때 쓰는 게 평균, 분산, 뭐 비율 이 세 개는 반드시 써야 돼요. 그래서 쓸 게 마땅히 없어요. 이게. 비편향, 불편 추정량 같은 경우 쓸 게 없기 때문에 이 계산식을 꼭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좀 금방 넘어갈게요. 이거는 역전파에서는 이것만 기억하시죠. 이건 그래드 이거 문제 기울기 소리식 문제 다 아시죠? 왜냐하면 은닉층의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나의 오차가 만약에 0.3이 났는데 오차를 앞으로 가야 되는데 그 오차 값이 점점 0에 가까워지는 기울기 소멸 문제. 이 문제는 기존의 시그모이드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시그모이드를 렐로로 바꿔주면 해결된다라는 것들도 마지막에 작성을 해야 됩니다.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EDA, CDA는 우리가 데이터를 분석을 할 때 어떤 데이터 전체를 살펴보고 특징 같은 걸 분석을 하잖아요. 특징을 분석하고 이걸 가지고 우리가 가설을 검증을 합니다. 가설을 검증하기 때문에 앞에 특징을 찾는 겁니다. 특징을 찾는 게 데이터 간의 관계, 흔히 말하는 데이터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특성이나 패턴 이런 것들 통해서 이상치, 결측치 이런 것들을 제거하는 일련의 처리 작업이 EDA고 EDA 기반으로 이제 우리가 이 약은 탈모에 영향이 있다 없다 뭐 이렇게 가설을 세우고 유의 확률과 뭐 기무가설 그런 걸 통해서 최종 결정을 예측하는 것들을 CDA라고 하고요. EDA, CDA. 그리고 EDA는 여기 이거 저잔 재현 이거 외우시고 그리고 CDA는 가설 검정 관련된 키워드들 많이 있죠. 그 키워드 다 외우시면 돼요. 가설 검정 관련된 키워드. 가설 검정은 오늘도 가설 검정 내면 사실 좀 힘들 것 같아서 오늘은 안 냈고요. 다음에 한번 내겠습니다. EDA, CDA 한번 읽어보시면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여기 뒤에 보면 EDA, CDA. 그리고 우리가 EDA 가설 검정할 때 잠깐만 하나만 설명드리면 우리가 지검정이 있고 T검정이 있고 F검정이 있어요. 이거 언제 어떻게 쓰냐? 이게 되게 근데 사실 이거는 답안 있을 때는 별로 상관없는데 왜 이거는 G검정이고 T검정이고 F검정이냐? 우리는 흔히 말하는 요구사항이 있어요. 요구사항.
요구 사항이나 아니면은 가설을 우리가 논문을 쓰거나 아니면은 뭔가 추론을 예측할 때 이 약은 탈모에 영향이 있다. 가설을 세우죠. 가설을 세운 다음에 그러면 가설은 대립 가설과 뭐 규모 가설이 있겠죠. 규모 가설이 있고 이게 유의 기준 안에 있냐 밖에 있냐. 그래서 이거를 규모 가설을 기각하냐 대립 가설 뭐 기각하냐 채택하냐 하는데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이제 데이터 분포를 확인합니다. 데이터 분포를 확인해서 이 데이터 분포가 예를 들어서 정규 분포를 따른다. 또는 정규 분포는 따르지 않는데 이거는 2개의 집단에서 사용하고 있어. 또는 얘는 3개의 집단에서 뭔가 테스트를 해서 가설을 예측해야 돼. 이때 나온 게 그래서 정규 분포를 따를 때는 지검정을 사용하고 그리고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지만 2개의 집단에서 우리가 분석을 해야 돼. 그럼 이거는 T검정, T테스트라고도 하고 이거는 3개 집단 이상일 때는 아노바. F검정, F검정이라고 하죠. 그래서 실제 이 값이 흔히 말하는 검정 통계량이 나옵니다. 검정 통계량. 그 아노바에서는 F 값이 검정 통계량이고 T 값은 T 밸류. G 값은 뭐죠? 지밸류. 지밸류 아닌데 뭔데? 아무튼 있어요. 뭐 기억이 안 나네. 그 값이 있는데 이 용어를 통해 이게 검정 통계량인데 이 검정 통계량이 P 밸류의 이상이냐 이하에 따라서 얘를 기각하냐 채택하냐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하나만 더 할게. 하나만. 뭐 할까요? 상관문서 쉽나? 텐션은 커리큐밸류만 써. 텐션은 커리큐밸류밖에 없습니다. 잠시. 샤워 필터링. 아이씨. 스틸. 잠시만요. 하나만 하고 20분이라서. 샤워 필터링 할까? 샤워 필터링? 샤워 필터링은 추천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유사도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 유사도를 들어가야 되고 여기 중고나라에서 이거 많이 써요? 뭐 써요? 알고리즘은? 검색되면 따로 있어요? 여기 중고나라에서 AI 쪽 일을 하거든요. 정상 아닙니다. 혐오 필터링을 해서 추천하는 거잖아. 추천할 때 어떤 걸 기반 추천하느냐? 사용자. 이 새끼랑 저 새끼랑 비슷해. 아니면 아이템. 얘가 기저귀 샀으면 얘는 맥주 살 거야. 그래서 기저귀를 산 놈한테 맥주 추천. 아이템 기반이냐? 사용자 기반이냐? 그리고 이거는 거리는 그러면 이제 유사도를 측정을 해야 되니까 그 유사도는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이거 설명할 것도 없네. 설명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난 싫어. 이거 읽어봐. 콜드스타트까지 뭐 읽어. 콜드스타트는 처음에 아무 데이터가 없을 때는 콜드스타트라고 해요. 하나만. 지난주에 우리 LLM과 오늘 지금 랭체인 했었는데 LLM이 있고 이게 제가 막 이걸 정의하다가 애매해서 우리가 초거대 AI가 있어요. 초거대 AI, 초거대 LM 거죠. 그럼 이거는 모든 걸 다 짬뽕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난주에 한번 그 AI 특강 때 설명했는데 여기에는 그러면 모든 LLM들 다 LLM 들어가죠. LLM은 언어 기반이 아니라 사실 언어 기반이긴 하지. 라지 언어 기반입니다. 언어 기반. 근데 언어 기반도 있지만 이미지 기반 LLM도 있고 그리고 뭐 다른 음악, 영상 관련된 LLM도 있어요. 여기에 많은 LLM들이 토탈 있는 게 초거대 AI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저는 정의를 했고 그리고 이걸 가지고 이제 뭔가 만들어야죠. 서비스를 만들었어. 서비스가 AI 에이전트. 흔히 그래서 서비스 AI 에이전트, 챗GPT도 어떻게 보면 에이전트죠. 에이전트고 그리고 A, B 뭐 만들었어요. 에이전트를 만들었어.
그런데 A는 예를 들어서 뭐가 있지? 뭐 노션을 이용한 에이전트가 있고, 그리고 또 얘는 뭐 네이버 카페에 대한 그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걸 가지고 중간에 뭔가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노션 에이전트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만드는 게 흔히 말하는 MCP하고 랭체인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랭체인은 각각 모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커서나 아니면은 클로드나 이거에 다 맞게 커스터마이징에 다 직접 다 서버 연결하는 것들 다 만들어줘야 되는 것들이 랭체인인 거고, 그렇지 않고 MCP 같은 경우는 하나만 딱 만들어서 커서에도 쓸 수 있고 커서에 쓸 수 있고, 그리고 클로드 AI도 쓸 수 있게끔, 그래서 C 타입이라는 말이 나온 것처럼, 그래서 MCP를 여기다 노션에 연결시키면 그냥 바로 그 AI 에이전트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MCP는 랭체인 같은 경우는 개발자들이 커스터마이징해서 각자 다 자기가 만드는 거고, MCP는 MCP 만드는 사이트가 있어요. 올려놓는 사이트. 자기 자랑하려는 사이트가 있는 GitHub처럼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서 열심히 그 MCP 올려놓으면 우리는 이것만 코드만 따다가지고 여기서 서버 설정하는 것만 세팅해주면 여기에서 노션도 쓸 수 있고 각종 기능들을 다 쓸 수 있게끔, 그래서 C타입이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마치고요. 그리고 여기는 보안을 할 거예요. 오늘은 보안이랑 네트워크입니다. 네트워크는 207호. 저기 네트워크는 207호고요. 그리고 보안은 205분 여기니까, 보안 들으실 분들은 여기 그냥 앉아 계시고, 그리고 네트워크 들으시는 분들은 저쪽으로 207호로 이동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짐은 이동하실 분들은 짐은 조금 싸주셔서, 지나면서 누가 앉아야 되니까 조금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보안은 오세혁 기술사라고 있고, 공간반에 뭐 윤혜, 오세혁 기술사라는 분이 하시고, 그리고 네트워크는 기획반은 이명준 기술사, 기획반 멘토님. 이동하실 분들은 아마 30분에 시작할 것 같은데요. 너 진짜 나와. 상태가 안 좋아서. 몸 괜찮아? 피난주는 그냥 좋아. 해설지 받아가세요. 지금. 네, 있을까요? 저기 200 하면 한번 가보세요. 200 하면. 잘 썼어 오늘? 분량만 쓰면 성공이지. 분량만 쓰면 성공이지. 이게 실무랑 이게 또 이론이랑 좀 달라. 그 특히나 너 같은 경우 조심해야 될 게, 이날통에 만약에 인공지능 쓰잖아? 넌 굉장히 노멀하게 써요. 실무에 쓰는 내용들을 쓰면 안 돼. 그러니까 어쨌든 만약 실무에 쓰는 거, 만약에 우리가 그 대학원이나 논문에서 봤던 거, 그런 것들 쓰려면 한글 정도에다 써야 돼. 절대로 표에다 쓰거나 그러면 몰라 사람들.